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2 심리 과목을 맡은 김경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국영수는 다들 배우셨지만 심리학은 따로 안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이 선택 과목 중 하나입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은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심리학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심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자책감 가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겪고 또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연에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10편에 나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은 나를 아는 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성격이 많이 변했어. 저 친구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격보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성품. 성격과 성품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하는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은 기질이라고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것들을 기질이라고 하죠. 그 개체가 태어날 때 혹은 출생 직후 초반기에 형성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잘 안 변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말할 때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과 그리고 IQ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같은 IQ적 요소나 아니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같은 이런 성격적 요인이 잘 안 변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거쳐서 크게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바꾼다고 한들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거거 봐.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어. 사람 안 변한대. 인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기질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인간이 안 변한다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성격은 잘 안 변하지만 정말 좀처럼 잘 안 변하지만 성품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 자, 그렇다면 성격과 성품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소한 성격에는 5가지의 큰 축 혹은 큰 요인이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 5가지를 5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빅5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일단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증적이다, 즉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차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실성의 차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최종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5가지에 더해서 특히 한국인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이것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의 성격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 같은 연구자들은요, 정직 겸손성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게 6가지 차원으로 그 사람의 성격적 차원을 설명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 혹은 6가지의 성격적 차원에 기반한 것들은 이제 한 번 잘 형성이 되면 이후에 크게 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건요,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라고 하면 일종의 설문조사 형태를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기질적이라고 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 상당한 모양새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fMRI와 같은 장비로 뇌를 촬영해도 성격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가 태아 시절에 각기 다른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각기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손가락의 길이의 비율을 보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성격을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 지표들은 의외로 우리 신체에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성격 검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 보면서 또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MBTI예요. 사실 MBTI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성격 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검사, 잘못 만들어진 검사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면 MBTI는 잘 만들어진 검사인데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다. MBTI 정말 많이 해보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와, 작년이랑 달라. 야, 나는 지난주랑도 다른데? 왜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시면서 MBTI의 검사 결과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요? 즉, MBTI는 무엇을 측정하기는 측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즉 잘 변하는 측면을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MBTI는 무엇을 보는 검사이냐? 당신의 지난 2년 혹은 3년 동안의 사회적인 얼굴 혹은 어떤 사회적 가면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검사,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죠.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의 딸에게 딸아,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검사이자 일종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MBTI에서 만약에 ISTJ가 나왔다, 그러면 나의 성격은 ISTJ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지난 2, 3년 동안은 주로 ISTJ적인 모습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또 나는 일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1993년에 처음으로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STJ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는 거의 40번 가까운 MBTI 검사를 해봤죠. MBTI 검사 종류 16가지죠. 저는 그 중에 3개 빼고 다 나왔습니다. 아직 ENFJ가 안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저는 ENFJ에 해당하는 모습을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최초 공개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 제 아내가 대부분 ENFP로 나옵니다. 저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ISTJ로 나오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상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검사를 처음 만든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ISTJ니까 ENFP라는 성격과는 안 맞아, 이렇게 낙인 찍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 내가 ISTJ의 역할을 하는데 이 친구는
ENFP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네. 오, 그럼 우리가 다 만나면 훨씬 더 합심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네.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다양한 사회적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들과 서로 협동 혹은 보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 MBTI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BTI로 사람 뽑는 회사는 절대로 입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낙인 찍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인 거죠. 성격과는 일부 상관이 있을 뿐 성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검사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인 헥사코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인간의 5가지의 요인에 정직 겸손성까지 붙인 이 검사를 해보시면 6가지 차원에서 내 성격, 특히 기질적인 차원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헥사코 같은 검사를 해보신다면 균형 잡힌 나에 대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을 정말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계속해서 밝혀낸 사실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의 성격에서요. 자기가 잘 보는 자기의 성격 차원이 있고요. 오히려 타인이 잘 보는 나의 성격 차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성 같은 차원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실한가를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보다 타인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고백드리는데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담임 선생님들과 지도 교수님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를 비웃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성실성은요. 잘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일도 결국은 꾸준히 해내는 그런 능력과 관련이 있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의 측면에서 잘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준을 넘어서 마스터 혹은 대가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실제로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에 너무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실성 같은 측면은 타인이 더 잘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함과 관련된 신경증적인 측면들은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뛰어나거나 유명한 대가급의 예술가들이 이런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웬만하면 다 허허허 하는 둔한 사람이 예술에 적합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술과는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자기한테 중요한 탤런트 혹은 기질에 적합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우호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것 없이 인생을 너무 고독한 예술가로 산다는 건 그것도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기질인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말씀드렸죠. 거 봐. 김경일 교수도 얘기하잖아. 인간 안 변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뭘까요?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그분 참 성품이 좋아. 혹은 그 사람 참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 성격의 단점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산다. 그럼 우리는 성품이란 단어도 아니고 승질머리.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야, 그 사람 참 미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노력하니까 이젠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우,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지. 혹은 그 사람 성숙하지를 못해. 이런 표현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원한다면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내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회나 진행을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아, 요런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성격의 단점을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쑤시는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의 아이템이나 사안에만 계속 골몰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장점을 잘 갈고 닦는 게 쉬울까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단점을 보완한다기보단 내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거의 모든 심리학 연구에 나오는 결과죠. 그렇다면 내 단점은 그냥 놔두라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인 차원에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낫죠. 이제 남는 질문은 뭘까요? 내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사람들은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요. 그리고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내 성격의 단점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본질과는 좀 다른 정황적 요건들이 많이 반영된 거겠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상당 부분 수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성격적 장점 혹은 단점, 어느 것을 주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내가 어제 얼마나 잘 잤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많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런데요, 잠 안 자면 죽죠. 그리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속상한 내 단점을 보여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에게 수면이란 무엇인가를 보는 수많은 연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있죠.
수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일단 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카센터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CPU의 역할을 다양한 재정비, 신체 재정비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를 위한 리프레시, 리셋 이런 기능들도 다 추구하죠. 심지어 잠자는 동안 뇌의 연결성이 깨어서 일할 때와는 다른 방향의 연결까지 만들어내서 충분히 수면하고 혹은 잘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잘 자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요. 잘 자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발명도 잘하고, 잘 자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 몇 시에 자서 몇 시간 잤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시면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월모시, 날씨 맑음. 그게 아니라 모월모시, 그 전날 11시에 자서 8시간 잤음. 왜냐하면 내 성격에 장점을 보여 더 성숙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내 성격에 기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가 나의 안방에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서로 잘해주냐와는 별개로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를 서로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를 잘 판단하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영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 정도의 거리면 이 정도의 얘기는 서로 할 수 있고 이 정도 얘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지혜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은 겁니다. 성격보다 나와의 거리, 그 사람과의 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에게 잘 투영하고 반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격은 타고나니 바꾸기 어렵다. 내 성격에 잘 맞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니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자. 이게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우리 삶의 과업이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50대 중반이죠. 과거에는요, 50대 중반이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에 해당됐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중년이란 취급도 안 하고 노인이라고 취급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2배, 3배, 심지어 4배를 살아가야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늘 같은 사람들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수많은 주위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계속해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만으로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 혹은 나빠지는 사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실제로 60, 70, 80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성격이 이상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워지고 마이동풍이 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계시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성격의 단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70대보다 80대, 심지어 80대보다 90대에 더 어떤 일 있을 때 가서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고 심지어 고민 있으면 상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개인차가 더 커지죠. 이렇게 나이 들수록 무언가 더 좋아지는 분들과 아, 참 별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의외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도 아니고요. 성실하다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요. 바로 개방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재밌게도 다른 성격 요인들에 비해서 영어로 오픈니스,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의외로 후천적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심지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포용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방성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몰랐던 사실, 심지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깝고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구속력의 다양한 사람들, 그렇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늘 무언가를 새로 배우셔야죠. 저도 붓글씨를 새로 배우면서 이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요가를 배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분재를 배우면서. 우리 인간은 꽤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 배우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 괜찮았을까요? 일찍 죽으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양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방성을 높이실 수 있게 되고 그 개방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계속 높일 수 있는 과정에서 정직 겸손성까지 갖추게 되면 이제 사람은요, 아, 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실 분, 그러면서 나보다 어린 후속 세대들과 훨씬 더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오늘은 나의 성격을 아는 법,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지는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자는 거죠.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망하게 사는 것이 바꿀 수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는 거죠. 바로 이걸 적재적소에 제대로 실행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 내면의 괴로움,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